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 부럽다. 근데 미국 주식을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또 많이 넘어오신 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미국 주식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괜히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무섭고 하는 그런 생각에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사님께는 그런 질문 요새 안 받으세요 혹시? 아니, 많이 봤죠. 미국 주식 지금 해도 되나요? 저 처음 해봤는데 뭐 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 저는 뭐 누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네. 뭐 강연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5대5 5대5. 예, 주식을 뭐 하신다면 주식 자산 중에서는 5대5로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좋겠고 네. 다만 이제 이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덜어내는 만약에 갖고 있다면 미국 주식을? 5대5로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주식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원래 5대5로 배분했지만 미국 주가가 올라가서 계속 6대4, 네. 7대3 이렇게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중 자체가. 그 비중만큼 초과 비중만큼을 덜어내는 리밸런싱 전략을 해라. 우리도 ETF처럼. 근데 이제 지금 한 주도 없는 미국 주식을 전혀 투자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 들어가려니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조금 투자해봐라. 그리고 조금 물려도 네. 장기적으로 5대5로 가져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5대5로 전혀 주식이 없는데, 미국 주식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국내 주식을 반 덜어내서, 이렇게 5대5로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1 이렇게 채워가네. 네, 지난주에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뭐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조금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되거나 아니면 뭐 짧거나 길거나 어쨌든 침체가 한 번은 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미국장의 조금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강세장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강세장이 끝내는 그 잠깐의 쉬어가는 그 유효기간이 들어서면 국내장도 같이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덜 올랐지만 어쨌든 유효기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렵고 뭔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장만 그렇죠. 하신 분들은 참 마음이 헛헛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젠가는 이기겠죠. 언제일까요, 그게? 짧은 구간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에 강하는. 또 그것도 씁쓸하네요. 뭐 이렇게 길게 완전 역전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단기간에 어느 구간에는 우리가 이길 때도 있다. 그 기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계속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 미국의 정치 관련한 맞습니다. 이슈예요. 이게 또 금융시장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리스크 관련한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점검을 해볼 텐데 그 세 가지가 일단 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죠. 6월 27일 현지 시간으로 네. 이제 그 리턴 매치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뭐 좀 놀랐어요. 왜요? 두 가지로 놀랐는데요. 하나는 미국 정치 수준이 이렇게 낮은가. 토론 내용이 토론이 아니라 뭐 바이든도 꺾어내리기. 점잖은 이미지인데 바보고 루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고 네. 대화 내용이 뭐 골프 핸디캡 갖고 얘기하고 그 비거리 갖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참 한심한. 어이없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이제 바이든의 이제 상태. 네, 상태죠. 예, 그 시종일관 뭐 고개를 밑으로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인지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1시간 반 TV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미국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어정쩡한 봉합을 하고 지금 2박 3일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지금 다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여론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검증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갔는데 네. 아무튼 뭐 선거는 뭐 4개월 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팩트고 그래서 세 가지 리스크를 첫 번째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요. 누가 되든 내년도 물가 부담은 크다. 누가 되든요? 네. 뭐 트럼프가 더 크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돈을 펑펑 쓴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대로. 그다음에 공화당은 돈 쓰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돈 쓰기를 좋아하고 잘못하면 뭐 트럼프가 되면 뭐 훨씬 더 크겠죠. 폭은 더 클 수 있지만 둘 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선거 빨간 모자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이잖아요. 마가인데. 마가. 이건 뭐 사실은 전 마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민주당 슬로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그냥 미국을 위한 그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죠. 다만 이제 트럼프는 급진 버전이고 민주당은 이제 좀 약간 상식적인 버전. 스물스물. 하지만 할 건 다 하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좀 축소 균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건 뭐 바이든이 돼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근린 궁핍합니다. 근린 궁핍화. 그 이웃 거지 만들기.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추진하는 쇼어링 전략, 뭐 니쇼어링이든 리쇼어링이든 아니면 온쇼어링이든 다 미국 땅에 공장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쇼어링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부나 과거에 미국 정부는 인플레를 수출해 왔다. 인근 국가에. 그래서 지금 특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또 과거보다는 조금 끈적한 그런 양상을 보일 텐데 그런 상태에서 근린 궁핍화는 더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면 어떻게 하지? 미국의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트럼프는 특히 트럼프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절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정도의 세 가지 리스크를 좀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 되든 금리, 물가 다 부담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책들을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무조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또 촉발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민주당 쪽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이제 시중에서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민주당은 안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민주당은 이제 법인세 올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세수를 보전하면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트럼프보다는 덜 인플레이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좀 가공할 만합니다. 특히 지금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2조 달러인데 GDP의 지금 6.7% 아마도 일각에서는 올해 회계연도가 지나면 아마 GDP의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죠. 재정 적자 비율이 미국 연방정부에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는 지금 이제 법인세 인하, 지금 2025년, 내년에 이제 2017년에 그 시작한 법인세 인하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이제 그거는 자동 폐기되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거기에다가 추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법인세나 아니면 소득세율까지 추가 인하 그리고 뭐 팁에도 면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집권할 경우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10년간 미국
그 재정 적자가 3조 5천억 달러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야데니 리서치 센터의 야데니 대표 같은 경우에는 5조 달러. 5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니까 10년에 5조 달러니까 1년에 5천억 달러라고 보면 1년에 25%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네. 트럼프가 될 경우에. 물론 트럼프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인플레이션이죠. 재정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고 가뜩이나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놓은 통화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지금 G10 현진 10개국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줄었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40%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저는 여기서 그렇게 큰 폭으로 잡히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2017년에 트럼프의 일기 때의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2025년이 되겠네요. 내년에 취임하면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관세 인플레이션, 대중국 관세가 지금 60%를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를 더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관세 인플레이션을 조금 유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민 정책에서도 트럼프는 이제 불법 이민자 쫓아내고 이민 정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좀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트럼프 정책은 물론 바이든도 문제지만 굉장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이게 공화당의 정통적인 정책을 뭐 계승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트럼프 1.0과 2.0 시대의 근원적인 경제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전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토록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2017년에는 1.8%밖에 안 됐어요. 네. 하지만 지금 내년 1월 예상이 한 3.0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3.4지만 뭐 어쨌든 3.0이든 3.4든 뭐 트럼프 일기 때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고요. 모든 지표가 그렇습니다. 렌트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정부 부채 재정 수지도 지금 엄청나게 튀었죠. 이 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돌격 앞으로 돈 풀자, 그다음에 세수 부족, 국채 찍어내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로 가도 과거 경기 침체기 때는 보지 못했던 높은 물가와 금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국채 시장은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뭐 국채 시장이 뭐 페어 밸류라고 그러죠. 이론적 가격은 저는 5%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백을 하고 또 경기가 조금씩은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장기물이 반영하면서 조금 점점 낮아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네.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4%대 초중반이지. 네. 만약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4.5%에서 5% 사이가 페어밸류고 네. 5.0이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미국 국채 시장을 보면 유럽의 재정 적자국들이 계속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음모론이지만 조금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바이든의 재선을 도와주는 우방국들의 유럽 국가들의 조금 움직임이 아니냐. 프랑스나 이런 독일 국가 네. 이런 국가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되면 뭐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고
좀 유럽의 안보, 뭐 나토를 탈퇴하고 또 유럽의 좀 방위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를 유럽 국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국채 수급이 어제도 뭐 3년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만은 연일 국채 입찰이 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국채 이자율이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립금리 더하기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거든요. 이론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간 프리미엄을 뺀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립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기서는 이제 팁스 물가 연동체에서 명목금리를 차감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몇 %로 표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하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를 더하면 이것만 해도 지금 5%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재정 지출, 그다음에 세수 부족 이런 것들이 더 가세되면 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텀 프리미엄이 더 얹어지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기 때라고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액면 그대로 5%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 게 재정 적자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를 찍어내야지 지금 미국 정부가 버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은 앞으로도 국채 발행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국채 발행을 항상 하고 할 때마다 이게 뭐 응찰률도 높은지 아니면은 이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잘 채워지는지도 궁금한데. 예, 거기다가 뭐 일단은 뭐 금리를 뭐 그냥 금리가 그렇게 안 올라간다라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상 고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기본 시나리오로 계산한 미국 의회 예산국의 장기 GDP 대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네.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뭐 의회 예산국에서 계산한 거니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쭉 그었지만 여기에는 뭐 경기 확장기도 있을 거고 갑자기 뭐 공급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면서 이제 이런 선으로 갈 거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2050년에는 지금 6.7%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0%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뭐 트럼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적자 비율이 연간 뭐 4년 임기라고 해도 네. 매년 25%씩 늘어나면 이게 조금 더 이게 네.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넷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그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는 이런 이 부분에 따른 그러니까 증거가. 빚을 갚느라고 찍는 적자 국채의 이자 지급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는지. 지금 이게 1년 예산의 25%가 넘지 않습니까? 예, 국방비보다 더 큰 예산을 하고 전 세계가 사실은 미쳤어요. 네. 예, 지금 뭐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노말이라고 하고, 근데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속된 말로 오야 마음대로 해도 뭐 되죠. 근데 다른 나라, 특히 뭐 신흥국도 지금 덩달아서 방만한 재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뭐 길게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코노미스트는 돼도 맨날 이런 걱정만 걱정. 합니다. 누가 돼도 이런 걱정을 네.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럼요. 이게 뭐 바이든이 되면 안 될 거냐. 네네. 민주당은 돈 쓰기 좋아하는 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세 저항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 적자가 그 세수 부족이 그렇게 감세만으로 그렇게 많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리스크는 이제 마가 네. 급진 버전과 점진 버전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물가나 이런 것처럼 차이가 있지 기존은 비슷하다. 맞습니다. 예, 기존은 같다라는 예. 거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미중 관세율,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저기 빨간색 선인데 네. 트럼프 때 2017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이든 때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방향이 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정책 전체적인 미국 의회의 조류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공화당 말할 거 없고 그래서
급진 버전이냐, 뭐 점진적 버전이냐, 좀 돌발적 버전이냐, 상식적 버전이냐 이런 것의 차이일 뿐 미국으로의 부의 이전과 마가는 똑같다라는 거죠. 네. 이 마가는 결국에는 저는 전 세계 경제를 축소 균형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반자유무역을 앞당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좀 우려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조금 급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네. 10% 보편 관세라는 게 우방국에도 10%다 더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다 네. 10%를 71년 닉슨 대통령도 공화당의 스트롱맨이었죠. 그때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닉슨 쇼크라고 금태환 정지 정책을 했었잖아요. 환율 시장에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큰 변곡점이 된 정책과 관세 부과는 서로 매칭돼서 같이 따라다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 무역 수지에 양국의 무역 수지에 미국의 무역 적자에 무역 적자를 조금 보전하는 그러한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 약간은 이제 조금 냄새가 나는 거죠. 환율 시장도 건드리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약간은 시사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지금 뭐 바이든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일률적으로 60%는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관세 만약에 그 60%의 대중 관세를 올릴 경우에는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예상되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한 1.5% 정도, 1.2%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1.2% 정도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10%의 이제 전반적인 포괄적 보편 관세를 적용하면 한 2,8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일어나는 대신에 한 1.5%포인트 이상의 미국 CPI 상승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비용으로 지불하면서 관세 수입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좀 호도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제사 깔까먹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네. 그게 결국에는 서민들 지금 햄버거 가격 웬만한 햄버거를 뭐 조금 고급 햄버거를 먹으면 2만 원씩. 2만 원, 3만 원, 뭐 네. 팁, 뭐 팁. 네, 네. 뭐 체인점에 가면 팁을 안 주지만 아무튼 체인점도 그 체크하는 게 아,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 팁으로 포함되면은 뭐 부담스러운 물가는 밖에서 맞습니다. 사 먹지 못하게 하는 팬데믹 원인이 이전을 되겠죠. 뭐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네. 거의 한 130은 되거든요. 30%.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정책이 뭐 사실 허울 좋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건 우리가 간섭할 바는 아닌데 결국에는 신경 쓸 바는 아닌데. 돌아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실요. 것을 네. 만들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사실은 글린 궁핍한 거죠. 네. 미국은 에너지도 자급자족되고 또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되지 않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관련 근거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일일이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네. 많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게 더 많다. 그다음에 기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더 많다. 74년 무역법을 제약으로는 기한도 제한이 없고요. 상한선도 무려 상한선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로버트 라이시저라고 전 USTR 대표가 이제 트럼프의 책사죠. 이분이 이제 뭐 지난번에 1930년 관세법과 비상경제수권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정책을 했는데 네. 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게 미국 경제의 안보에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 먹으면 급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세계 교육이 축소 균형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것들을 더 가속시키는 지금 교육 증가율을 더 안 좋게 만드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가 불리하겠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불리한 거죠. 예. 같은. 자, 세 번째 키워드를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시장이 오르고 한 거는 다들 다른 나라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거기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리쇼어링 얘기를 항상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환율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다 놓고 보면은 결국 미국이 계속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또 다른 국가들을 지금까지 했듯이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거고, 그럼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압박하는 미국에 돈을 싸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네, 달러 패권이 유지될 때까지는 계속되겠죠. 뭐 그 사이에 뭐 좀 크고 작은 경기 소순환이 수없이 많이 전개되겠지만, 네. 그래서 주식을 뭐 미국 주식을 무조건 사서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자산 배분의 아이디어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한국 주식,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을 5대5로 가져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미국장의 밸류에이션이나 국내장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소폭 조금 조정해 나가는, 그리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전략이 맞는 거지. 미국 주식은 빵, 한국 주식을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글린쿵 피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장기 교역 조건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달러 강세 기간 동안 주구장창 미국 교역 조건이 좋았다. 왜 그랬냐? 미국의 상품의 경쟁력이 고부가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때는 수입 물가의 하락에 베니핏을 얻고, 달러 약세 때는 미국 수출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수출이 유리한데 고부가 상품이 더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계속 주구장창 강세로 갔지만 교역 조건도 계속 좋았다라는 거죠. 지금 석유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수입 물가보다는 수출 물가가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더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달러의 패권과 에너지의 패권,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패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요, 글린쿵 피파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까만색이고요. 달러가 지금 연한 하늘색인데, 지금 연한 하늘색의 달러가 올라가는, 강세로 간 다음에 갈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같이 늘어요. 네. 사실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 표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떨어져야 맞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다음에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갔을 때, 금약세죠. 금약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 GDP는 1인당 GDP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네. 미국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 달러의 패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달러의 흐름은 아마 선거가 있는 연말까지는 저는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대로 조금 달러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건 달러 약간 강세가 약간 계속 강보합.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강한 강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점,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를 인하할 때부터는 이제 달러가 이제 조금씩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12월에는 달러가 조금 본격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또 수출주들은 네,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네. 더 약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중반이 지나면 사실은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중반 이후에 네, 중반 이후에는 경기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식기 때문에 네네. 또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강약강 정도의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고 네. 기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하고 미국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뭔가 방향을 달리해서 잘 시장을 해석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미국 대매 수출에 관련한 수출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잠깐 달러 약세 구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얼마큼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주가의 부침이 있는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반대로 미국이 그렇게 약세 국면에 진입했을 때 시장이 또 얼마나 하락하게 될지 또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향후 한 1년 사이에 많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 뭐 누가 되든 안 좋은 그 리스크 시나리오 세 가지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국장 열심히 보시고 내일 오전 6시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